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어떤가요? 둔촌주공은 일단 너무 많은 물량을 분양을 했고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미분양이 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을 생각해야 될 건 청약은 보통 무주택자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무순위로 나오게 되면 어떤 규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수요층으로 버티고 있는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끝나보면은 다 계약 완판될 것이다. 몇 달 가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끝난다. 내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둔촌주공까지 여력이 된다면 둔촌주공 지금 하는 거 나쁘지 않다. 내가 만약에 꼭 25평 필요 없고 작은 평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 특히 강남권이나 이쪽에 근무하면서 지금 집이 필요하다. 그럼 이상한 괜히 빌라 같은 거 신축 빌라 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아파트는 그래도 장기적인 인플레에 따른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을 사면은 나중에 최소한 떨어져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 아까 본질이랑 똑같아요. 네. 입지와 상품성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네. 그게 괜찮다는 거고, 입지 상품이 안 좋은 물건을 지금 시기에 사도 그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 이자를 좀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실제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랐지만 우리 7배 오른 것 같지만 실제 대출금리를 보세요. 보통 2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대 초반이에요. 그럼 실제 금리가 얼마 늘었냐? 거의 35%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 135만 원 이자 내는 걸 뿐이에요. 이거를 1년으로 곱하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죠? 그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예를 들면 30만 원씩 더 내니까 1년을 곱하면 360만 원 더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은 이미 둔촌주공 기준으로 떼면 한 6억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만에 6억이 떨어지는데 지금 1년에 300만 원 더 부담하는 게 과연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수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내가 앞전에 6억 비싸게 산 사람보다는 1년 360만 원 손해가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네. 둔촌주공 때문에 하락장이 계속 가진 않을 것이다. 네. 그게 왜냐하면은 입지가 둔촌주공이 좋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만세대 분양했으면 그 지역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강원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때 디스코를 알았잖아요. 아, 부동산 디스코. 부동산을 공부할 때 그래도 이거는 깔아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일단 보는 게 내부 부동산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의 호가를 파악할 수 있고 매물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건 가장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부동산 스터디도 가끔은 보고요. 네이버 카페. 그리고 호갱노노에 아파트마다 이제 그 입주민들이 이제 써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걸러듣긴 걸러들어야 돼요. 이제 선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갱노노 아실이라고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건 아파트 실거래가 볼 때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하고 부동산 디스코는 빌라나 단독주택 실거래가를 보실 때 보시고, 그 외에도 사실 많이 봅니다. 뭐 리치고도 보고 뭐 부동산 지인인가?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아실 같은 경우는 또 봐야 될 게 거기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리치고도 그렇고 뭐 그런데 보면은 뭐 공급 물량이라든지 기본적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고평가 지수나 이런 것도 이제 문제는 그런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다양한 요소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자료들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최소한 지금이 엄청 고평가인 지역을 내가 사는 그런 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데이터만 보세요. 데이터만 보세요. 네네. 사람들이 막 주식방이랑 똑같아요. 아까 주식 토론방 있잖아요. 네이버에.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건 믿지 마시고 무조건 데이터만 보세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맞아요. 한시적이에요. 그 이후에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게 끝나면요.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정부가 더 대출을 풀어줄 것이고, 만약에 집값이 갑자기 너무 폭등한다, 너무 급등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잠그겠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유료세 정부에서 완화해 주잖아요.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풀어서 유료세를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예를 들면 휘발유가 2,000원 갔다가 막 3,000원 되려고 하면 정부가 다시 낮춰주죠. 근데 기름값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유료세 없애버리죠. 다시 유료세 완화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좋아진다면 그 대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더 안 좋아진다면 더 좋은 대출이 나오겠죠. 이제 상승장이 올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상승장이라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았다는 거. 정확하게 정정한 거는 상승장과 바닥은 다른 게, 상승장은 호가가 계속 윗호가를 먹으면서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10억이면 11억, 12억, 13억이 거래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장. 바닥을 잡았다는 건 더 이상 아래 호가에 거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윗호가나 그 살짝 위 호가에서 거래가 되고, 위에 매도 물량은 예를 들면 10명이 10억의 집을 팔았는데 이제 3명만 남는 거죠. 이게 이제 보합하면서 상승으로 초기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예측하는 거지, 계속 윗도가를 긁으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은 아니라는 점을. 그러면 여기 4%대 그 특례자리 보금론보다 더 좋은 상품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나? 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세계경제 위기가 오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없고 지금처럼 주식시장처럼 잘 올라가는 것처럼 회복이 많이 되면 이제 자산시장이나 자본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나 정부에서는 대출을 줄이려 하겠죠. 수많은 어려운 경제지표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이제 100년, 한 50년 역사, 5, 60년 역사에 맞았던 가장 근본적인 고점 대비 40%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40% 정도 하락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입지가 매우 나쁘지 않다. 심지어 신축이다. 이러면 고점 대비 40%는 사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아무것도 경제적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은 40% 떨어지는 아파트를 공략하라. 근데 이제 청약이 보면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서 좀 많을 텐데 그냥 많이 로또처럼 네네. 또 하나 하려고 계속 더 좋은 곳에서 미루는 상황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2년 전, 3년 전 뭐 이때 뭐 우리나라 청약시장 난리 났을 때는 사실 그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어디든 다 됐잖아요. 어디든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미분양이 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2022년, 23년에. 지금은 사실 그때 필요했던 뭐 애가 있어야 된다. 청약통장 뭐 10년 이상 갖고 있었어야 된다. 뭐 청약 부금 뭐 10만 원씩 해가지고 뭐 2천만 원 넘겨야 되냐, 3천만 원 넘겨야 되냐. 뭐 이런 조건들이 사실 지금 다 필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본질적인 아파트의 상품성과 입지가 괜찮다고 하면은 사워도 괜찮다, 금액만 괜찮다고 하면은 다만 뭐 내가 정말 최고의 입지에 뭐 최고의 아파트 예를 들어 뭐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기다리는데 근데 그게 진짜 실현이 가능하냐 그 분양가조차도 아마 15억이 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이거 같아요. 분양가가 앞으로 내릴까요? 안 내릴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내리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재도 무조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10년 후에 분양가가 내릴까요? 죄다 이렇게 네. 올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살 집이랑 비교를 해서 내가 가점이 높다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10년 후에 재다가 집을 살 거예요. 그럼 분양가가 10년 후에 지금보다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철강석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까요? 원유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모든 인플레이션 우리가 하는 공사비 콘크리트 가격이 앞으로 10년 후에 떨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는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화폐는 팽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1년 안에 더 좋은 입지를 기다리는 건 오케이입니다. 내 상황 판단에 따라. 근데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좋은 입지, 저기 내가 보고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저 구역이 좋으니까 기다려야지. 그것도 오케이인데 그때 3, 4억 더 낸다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집 사라고 할 때 사야 된다. 정부가 집값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워낙 시장을 이제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에서 그렇지 사실 정부가 오를 때까지 규제를 풀고 대출을 완화해주면 지금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했던 거죠. 근데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특히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시장 개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집값 올리려고 노력해도 안 먹지만 결국에는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층 자체를 늘려주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기를 거치면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그거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는 절대 정부랑 반대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정부랑 반대하면 안 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집을 살 수 있어. 지금 이제 MZ는 부모님 세대 너무 무섭잖아요. 코인이 뭐고 주식이 뭐고 너무 무서우니까 할 게 없어서 부동산을 많이 했지만 MZ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세계 모든 자산에 지금 다 집에서 컴퓨터 손가락으로 다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MZ는 꼭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집만 하고 싶고 특히 내가 결혼의 뜻이 있다면 지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